해시태그 74세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집안이 이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있던 거실이 마치 폐가처럼 조용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소파도 텔레비전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아들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순간 숨이 막힌 듯 굳어버렸다. 어, 어. 며느리 미영이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다. 커튼이 사라진 창문, 비어있는 신발장,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만이 적막한 공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들 준호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 유일하게 남아있던 플라스틱 의자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났다. 바로 나, 박순이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일 먼저 소리쳤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비었어요? 도둑이라도 든 건가요?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도둑? 아니야. 짐 챙겼어. 이사 갈 거거든. 순간 정적이 흘렸다. 준호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잠깐 여행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치매라도. 치매는 무슨. 나는 그 눈빛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 내가 팔았어. 뭐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면세점 쇼핑백이 바닥에 쿵 떨어졌다. 잘못 들었겠지?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았다고요? 맞아. 사흘 전에 잔금까지 다 받았어. 나는 식탁 위 봉투를 가리켰다. 저기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랑 잔금 영수증 들어있으니까 확인해봐. 준호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진짜야? 정말 이 집을 팔았다고? 응. 시세보다 2천만 원 더 받고 팔았지. 금매로 내놓으니까 사흘 만에 계약됐어. 미영이 계약서를 낚아채더니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어머니 미쳤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던 적 있나?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도 미리 알려줬더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와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끝났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확히 8년이 걸렸다. 준호가 미영과 결혼한 지 8년, 내가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로 살아온 지 8년. 사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 아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30년을 살았다. 남의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이었다. 내 손때 묻은 청소걸레와 허리 휘는 노동이 이 집의 벽을 세웠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며느리가 들어와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미영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참 예쁘고 착해 보였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다.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됐죠? 저녁은 육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준호 오빠가 늦게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하거든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좀 그래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새댁이니까 집안일이 서툴 수도 있지.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할 때 칫솔은 새 걸로 써주세요. 설거지하실 때 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그릇 상해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좀 신경 쓰여요. 방향제 좀 써주세요. 나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 하지만 정말 충격이었던 건 1년 후였다. 미영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편해.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애기 봐달라고 하면 봐주시고 거의 무료 베이비시터지 뭐. 그때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 내가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구나. 하지만 그래도 참았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 나는 또다시 희망을 가졌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할머니는 뽀뽀하지 마세요. 입냄새 나요. 할머니 손 더러워요. 손 씻고 만져주세요. 미영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나를 무시했다. 할머니는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놀아달라고 해. 할머니한테 맡기면 안 돼. 할머니는 요즘 깜빡깜빡하셔.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허리 수술을 앞두고 찾아왔다. 39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을 때조차 미영은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준호는 더했다. 엄마 수술이면 일주일 정도라는데 그 사이 집안일은 누가 하죠? 미영이도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내 건강보다 집안일을 먼저 걱정하는 자식들. 병실에 혼자 누워 깨어났을 때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 곁은 텅 비어 있었다.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조차 없었다. 수술 다음 날 준호가 병원에 왔다. 하지만 첫마디가 이거였다. 엄마, 언제 퇴원해? 집에 빨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그때 마음속 깊은 곳이 꺼져내렸다. 퇴원한 지 한 달 후 미영의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친구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을 또 들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만 여행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가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대화였을지 몰라도 내겐 칼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남을 위해 존재할 필요도 없지. 계획은 그때부터 세워졌다. 미영이 회사 동료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더니 준호도 휴가를 내서 가족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물론 나는 빠진 계획이었다. 어머니는 집 지키고 계세요. 저희가 선물 사올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집은 내가 지킬게. 아주 확실하게.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며 물었다. 금매요? 왜 갑자기? 제 집인데 왜 못 팔아요? 빨리 처리만 해주세요. 부동산 직원이 와서 집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런 집은 일주일 안에 팔릴 겁니다. 일주일도 길어요. 3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나는 시세보다 2천만 원을 깎아서 내놓았다. 금매 매물이라는 소문이 돌자 둘째 날부터 구경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사흘 만에 신혼부부가 계약금을 걸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이 집에 사랑이 다시 깃들겠구나. 잔금을 받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집에서의 나는 끝났다. 그리고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날 밤 이사업체를 불러 내 물건들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짐은 적었다. 3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내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구 몇 개뿐이었다. 할머니, 이 큰 집에 짐이 이것만 있어요? 이사업체 사장이 놀라며 물었다. 응. 나머지는 다 가족 거야. 내 건 이게 다야.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후련했다. 마지막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이 집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준호를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 며느리가 처음 와서 고마워했던 날, 손자 손녀가 태어나 기뻤던 순간들. 하지만 그 추억들 사이사이로 상처들도 스며들어 있었다. 무시당한 말들, 가정부 취급받은 순간들,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당한 그날들. 이제 그만. 추억은 여기서 끝.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 잘 살게요. 젊은 부부의 인사가 따뜻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미영의 비명 같은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이거 완전 사기예요. 어떻게 저희 모르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사기는 무슨. 내 집 내가 팔았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말을 해야죠. 왜? 나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했나?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남한테 왜 허락을 받아? 미영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 그건 뭐, 농담이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갈 곳?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요양원 보낼 생각할 때는 내 갈 곳 걱정했냐?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고.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 달라질게요. 늦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 8년 동안 무료로 가정부 노릇했으니 충분하지. 미영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 나는 똑똑히 받아쳤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어.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집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요? 알아서 해. 너희 둘이 벌어서 전세라도 구하든지. 나도 혼자 살 때 그렇게 했어. 미영이 소리쳤다. 어머니 진짜 너무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 집 내가 처분한 게 뭐가 아니야? 저희 동의도 없이. 동의?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나 요양원 보낼 때도 내 동의 받았나? 어머니 요양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나?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너희들 말대로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지? 내 재산 처분하는데. 남한테 왜 동의를 받아야 해?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는 8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는 늦었어.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잤다. 아들 가족은 친척집으로 피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싣고 동해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친구 경희가 소개해준 작은 집이었다. 순아, 정말 잘했어.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경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남편 죽고 나서 며느리 눈치 보다가 작년에 따로 나왔거든. 우리 나이에 뭔 눈치야. 새집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주인인 집이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집. 바다를 보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박순이로 살자.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첫날 저녁 나는 혼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참치 한 캔도 통째로 넣고 계란도 2개나 넣어서. 처음 먹어보는 이렇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둔 식탁에서 나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다. 일주일 후 준호가 혼자 울진까지 찾아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문을 열어주자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달라질게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좋아.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최고의 효도야.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안 돼.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간자리가 보여.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나도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 안 만날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가끔 놀러와. 단 손님으로. 내가 초대했을 때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왔다.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90도로 인사했다.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내주며 말했다. 아이들이야 죄가 없지. 잘 키워. 어머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생각 끝났어.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한다.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산다. TV도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본다. 아무도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박순희 씨라고 부른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오직 박순희 나 자신이었다. 바다는 매일 내게 말한다. 이제 너는 새로 태어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준호가 안부 전화를 한다. 미영도 가끔 아이들 근황을 알려준다. 그들 나름대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74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어제는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혼자 맥주를 마셨다. 74살에 처음 마셔보는 바닷가 맥주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는 분들 중 누군가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하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처럼 말이에요.